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대로 이번 시즌이 종료될지 말지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중요한 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 전략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금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 온 강세장이라고 봤을 때 최근 10년 동안 지금 나스닥 하락이 세 번째 3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30% 가까이 빠진 거, 그리고 2018년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긴축 사이클 금리 인상 4번 했을 때 마지막에 못 견디고 떨어진 그때 20% 빠졌고, 금리 인상 처음 시작했을 때 2016년 요때보다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하락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나고 나서는 그때가 기회였네 하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단기니까 오늘은 단기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술적인 분석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스닥 ETF로 보시면 1월 저점 1월 달에 투매가 나왔을 때 요때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오르는 척 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 영상이 올라가는 주에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차티스트 분들이나 기술적 매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는 거의 하락에 베팅을 하십니다. 왜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헤드 앤 숄더라 그래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전형적인 하락으로 진입하는 패턴. 아마 주식 차트책 읽어보시면 첫 페이지 나오는 문구일 거예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지금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하락에 베팅을 한다고밖에 말 안 하실 정도로 비관론이 가득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게 맞고, 심리적인 선이라고 불렸던 200일 선도 이미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1월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가면은 이제 투매가 나올 겁니다. 반등해주면 반대로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쌍바닥이 나오는 거죠. 트레이더들이 지금 그러니까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규모 전투가 펼쳐지고 있어요. 과연 쌍바닥이냐, 진짜 찐 바닥이냐, 아니면 이거 결국은 못 버티고 내려가느냐. 제가 해서 여태까지는 이걸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이 신호가 안 나왔는데 이번 주는 진짜 중요한 주입니다. 소몽님, 그러면 나스닥만 끝나는 거예요? S&P 500은 안전해요? 그렇지도 않죠. 똑같습니다. 결국은 S&P 500에 애플, 마소, 알파벳 다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주가 좀 더 적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기술적으로 헤드 앤 숄더 다 이렇게 하락으로 진입하는 패턴에 다 똑같이 적용돼 있고, 그러니까 나스닥은 떨어지고 내 주식만 올라 이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잘 지탱을 해서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진짜 지금 좀 살떨리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도 공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오죽하면 지금 리포트에서 2018년과 지금 경로가 되게 비슷하다. 그때도 연준 의장이 마지막에 2018년 말에 무리하게 이미 경기는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데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그래가지고 4번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못 견디고 2018년 말부터 2018년 12월까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이번에도 연준이 혹시 증시와 상관없이 무리하게 긴축을 추진하다가 똑같은, 실수라면 실수라고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이러면은 추가로 10% 하락이 더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안 되길 정말 바라고 투자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저점을 테스트하다가 저점 깨고 내려가니까 이제 투매가 나온 거죠. 이때부터는 억소리도 안 나옵니다. 2018년에 제가 왜 힘들었냐면은 이때까지는 견딜만 했어요. 분할 매수 하다가 오케이 바닥 다지는구나, 이제 올라가겠지 했는데 제 전 재산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났겠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 계좌가 박살이 나니까 이때는 뭐 다 억소리 났죠. 진짜 어떤 말도 안 나오는 폭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이번엔 진짜 그렇게 안 되길 좀 바라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패닉셀이 나오는, 한 번 더 패닉셀이 나오냐 마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폭락이 너무 좋은 기회다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네, 저는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강세장 종료는 주도주가 말해준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 강세장 사이클을 뭘로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08년이든 20년이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사이클은 전기차 반도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이런 초고성장주들이 이번에 나스닥의 엄청난 주도주였다고 보는데, 지금 그래서 증시에서도 이 두 개가 심리적으로 지지를 하는가 못하는가를 아주 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이번 강세장의 주도주인 건 맞기 때문에, 이번 강세장 사이클 말 그대로 시즌 종료가 되냐 마냐는 이 테슬라가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을 지지해주냐 마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빠지면 내 주식은 안전하겠지가 아니고요, 테슬라 빠지면 투자 심리도 무너지기 때문에 기술주 그냥 꺾이는 겁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안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야 나는 뭐 테슬라랑 상관없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주식에 그 상승 베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일선 심리 지지선에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에 말 그대로 여기서 꺾이면 손절매가 나오겠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트레이더 분들,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패닉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참고하실 게, 여러분이 주주시든 아니시든 테슬라가 주가 방어를 잘 하는지, 엔비디아도
이번 강세장의 대표 주도 중에 하나를 보는데 다행히 1월 저점을 잘 지지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투자 심리가 무너진다고 봐야겠죠. 패닉세일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놓은 거, 재작년에 사놓은 것들은 아직 수익 구간이지만 올해 들어서 제가 여기 조정 올 때마다 엄청 많이 사 모으고 있는데 저도 기회라고 해서 사 모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심리적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와, 이거 큰일 났다. 손절 좀 해야 되나? 비중 축소해야 되나?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심리가. 근데 저는 빚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버틸 수 있지만 만약에 빚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레버리지 쓰신 분들 당장 3개월 뒤에 전세금 갚아야 되는데 월세 내야 되는데 이러신 분들은 손절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심리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이게 잘 버텨주느냐가 정말 관건입니다. 저는 버틴다에 한 표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무너진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우려가 껴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 늘려야겠죠. 소목님, 엔비디아, 테슬라 아니고 애플 주도주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애플이야말로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애플은 우주 방어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한 5%, 7% 빠져 있고요. 그래서 애플은 투자 심리가 뭐 꺾이긴커녕 최강 방어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애플 마소는 오른 거에 비하면 꺾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성장주였던 테슬라, 엔비디아가 지금 잘 심리적으로 지지되고 있냐. 지금 이번 조정장의 서학개미들 가장 많이 담은 주식도 엔비디아, 테슬라래요. 그러니까 심리가 그쪽에 몰려있는 거니까 잘 지지를 해줘야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겠죠. 애플은 무슨 일 있어요 수준으로 잘 버티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미국의 1등주가 이렇게 잘 버텨주는 것도 다행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왔어요. 일단 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월 저점 부근에 다시 돌아온 미국 증시가 주말간 통과하고 돌아오는 주에 전쟁 이슈 사라지면서 스멀스멀 반등 시작.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최악을 지나가는 구간.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바꾸면서 공포가 과도했다. 저가 매수 기회였다. 이러면서 이제 반등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시나리오고요. 이러면 다 같이 해피한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일반적인 시나리오인데 마지막 공포 공격이라고 하는데 저는 미디어에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까지 쪼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1월달 툼에 패닉셀을 나왔던 것처럼 2월달 패닉셀을 만들고 급반등. 보통 이렇게 무섭게 쫙 반등하거든요. 무서운 랠리라고 하는데 막 전쟁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전쟁 직전 극적 협상 타결 이러면서 막 악수하는 사진 나옵니다. 막 우리가 막 진짜 긴장하면서 뉴스 24시간 틀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악수하는 사진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푸틴하고 바이든 여기 활짝 웃고 있죠. 요 사진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 사진 기억해주세요. 여기 둘이 이렇게 꼭 잡고 옛날에 미중 갈등 때도 난리였거든요. 그때도 시진핑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사진 나오니까 반등 쫙 해줬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이렇게 치아 보이게 활짝 웃고 푸틴 보세요. 이렇게 활짝 웃고 있잖아요. 요게 나와줘야 됩니다. 아 진짜 간절하게 빌고 있고 지금 양측이 다 협상 카드를 이제 원하는 바를 얻고 이제 잘 끝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서로 지금 협상 마지막 단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2번 마지막 한번 쫄게 하고 급반등 시키는 시나리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1번과 2번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에 90% 넣어놨겠죠. 지금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겠죠. 저는. 그러니까 제 말도 반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관론자 유튜브도 가서 한번 보셔야 균형이 맞으실 거예요. 저같이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은 좋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제 진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참고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번 이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항상 우리 사람 일이 최악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 그러시더라고요. 소목님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거 말하지 마세요 그러시는데 어떻게 100%라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수가 틀려가지고 장기화 된다거나 이러면 다 죽는 거죠. 인플레 지금 인플레 장기화 되는데 공급망 우려 때문에 난린데 반도체 주식도 빠지고 그래서 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현금 확대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고 배당주라고 안전할까 싶기도 한데 배당주 안전자산 비중 확대해놔야죠. 급한 돈이다. 제가 지금 단기 관점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거 손절할 계획이 없어요. 애플 마소 같은 경우도 좋은 주식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빚내서 투자 중이다. 난 지금 3개월 뒤에 월세나 전세를 갚아야 될 돈이다. 결혼 자금이다. 이런 거는 잘못해서 물려있다가는 조심해야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나 무리한 레버리지 자금 같은 경우는 1월 저점 테스트 통과 못하고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 다시 들어가냐? 반전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반전 시그널. 보통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도 그랬고 15% 이상 빠진 장에서는 반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준이 개입한다거나 백악관이 개입한다거나 어떤 지표가 반전되거나 이게 없으면 이제 증시는 계속 바닥을 찾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3번 시나리오는 제가 진짜 웬만하면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경우는 무리하게 와 하면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야 될 수 있겠죠. 저도 1월 저점 깨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는 중단할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가 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진짜 중요한 시즌이다. 근데 제가 왜 그러면 1번 또는 2번을 말하는지 한번 근거를 대볼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1월달 폭락했을 때가 제가 이때 보여드렸었는데 옵션 만기일이라고 혹시 아세요? 옵션 만기일? 요거 어려운 내용 아닌데요. 파생 상품으로 베팅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뭐 선물 옵션으로 대박 났네, 선물 옵션으로 집을 날려서 파산을 했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하는 날이 1월 21일이었는데 제가 이때 영상으로 다뤘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다음 날이 저점이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옵션 만기 다음 날이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투매.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쭉 빠졌다가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길게 초록 색깔 상승을 했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반등이다 이렇게 속을 정도로 1차 투매가 나왔던 지점입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이때 그랬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난주죠? 금요일 이때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2월 18일 한 달 딱 지난 거죠. 패닉셀 나오고 진짜 또 한 달 있다 또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하는 1번 2번 시나리오대로, 긍정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돌아오는 주에 장 열리면서 한번 뺐다가 이제 들어올리면 완벽하게 쌍바닥이 되는 거고요. 참 이런 예측이 부질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얘기는 드리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짜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옵션 만기 파생 상품 시장에서 지금 하방 베팅을 엄청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종료되고 전쟁 극적 타결되면 이 우려만큼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1, 2번 시나리오에 걸어놓은 거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전쟁 시나리오는 지나간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되는데,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0년 3월 코로나 바닥도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밌는 게요, 이게 코로나 때였거든요. 3월 20일이 선물 만기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투매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3월 21일 한번 돌려보시면 정확하거든요. 선물 옵션 만기 다음 날 바닥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선물 옵션 만기 다음 날의 법칙이라고 붙여놓은 건데 2020년 3월에도 그랬고 2018년 12월 긴축발 우려 때, 이때도 12월 21일 선물 만기 옵션 만기 때 그 다음 날이 바닥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여러 번 일치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적 위기에 보면은 선물 옵션 만기라는 파생 상품 시장을 활용해서 심하게 흔들고 소위 개미 털기를 하고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음 날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 2020년, 2018년은 다 공교롭게도 만기 다음 날이 바닥이었습니다. 언론의 공포를 이용해서 쭉 끌어내렸다가 들어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다 상대적으로 괜찮았다고 하는 이유가요, 이 200일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V자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틈도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지금처럼 지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는데 한 달 만에 그냥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2018년 12월이 왜 힘들었냐면요, 지금하고 되게 비슷해요. 200일선을 깨고 내려가서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니까 이때 깨고 내려가면서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다시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팔라더니 또 들어 올리네? 바닥인가? 그랬는데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르는 척 하더니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지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22일 이 바닥 2달 반 동안 너무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는 버텼어요. 이때까지는 분할 매수. 근데 이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때는 진짜 나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지나고 연준 투입되면서 정책을 뒤바꾸면서 금리 이제 내리면서 쭉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 트럼프가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 한 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되게 길어서이다. 그렇죠. 코로나 반등 때처럼 V자 반등을 안 한다는 게,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이 상황에 주식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이걸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장인데 지금 그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든 게 너무 당연하다. 저도 너무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공감이 되고, 이번에도 역대급 하락 베팅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해지해야 되니까. 전쟁 직전이니까 여러분이 고액 자산가라면 당연히 해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에 베팅한다도 있지만 위험 해지 자산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전쟁 그 이슈가 사라지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했던 자산들이 오히려 다시 위험 자산을 복귀하면서 강하게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돌아오는 주 돼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식시장 밖에 채권 시장, 원자재 시장 난립니다. 지금 막 채권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상방 하방 베팅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3월 코로나 그 와중에 증권사에 마침 있었는데, 그때도 선물 시장이 난리였어요. 파생 상품 시장, 고객들 전화가 쏟아져 오고요. 막 돈 잃었다, 대박 났다, 뭐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 뒤에서 엄청난 돈들이 거래가 되면서 역사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변동성을 잘 견디면은 또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경험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겁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너무 우려가 과도하니까. 지금 2월 18일 옵션 만기일 지났고 돌아오는 주 월요일이 또 휴장입니다. 대통령의 날 해가지고.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방어를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제가 긍정적인 얘기 몇 가지를 해보면요, 지금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오케이, 전쟁 끝나는 건 오케이인데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금리 인상 아니냐, 물가가 7% 넘게
오르는데 어떻게 지금 증시가 안정적일 수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다뤘어요. 3월 달에 금리 한 번 올리는 것도 아니고 두 번에 해당하는 0.5% 올리는 확률이 거의 100%에 달했었는데, 지금 연준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로 오히려 안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먼저 우려하는 거죠. 기관들 특징입니다. 개미랑 기관이 다른 게, 기관은 일단 먼저 위험 리스크 해지를 하는 거죠. 일단 먼저 팔고 보는 겁니다. 개미들은 버틸 수 있지만 기관들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큰 우려를 반영해 놓고, 자 이제 생각보다 괜찮네, FOMC 회의록 봤더니 3월 달에 그렇게 뭐 갑자기 두 번 올린다거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거나 양적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뭐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없네 라면서 지금 확 기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 우려가 다시 낮아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쟁 때문에 일시적이라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분명 지난주까지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 7번 한다가 시장에 반영돼 있었는데 스멀스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젠 5.9회예요. 이게 매번 이렇습니다. 기관들이 먼저 최악을 가정하고 투자했다가 점점점, 그래서 시장이 우려를 타고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예측한다는 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맞다. 그거는 여기 숫자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시장이 지금 7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해도 모자르다고 하던 걸 이제는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니네 하면서 한 번씩 지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5번,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4번, 아니 3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서 이런 건 싹 말해주지 않고 전쟁에 대한 공포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막 미국 시장 금리, 장기 금리가 2%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전쟁 우려 때문인지 좀 내려가고 있고, 급등했던 단기 금리도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테마주처럼 올랐는데 전 이게 너무 지나치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내려가 주면 증시는 반대로 좀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라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유가도 전쟁 우려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급등한 건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유가만 진정돼줘도 괜찮을 텐데, 유가 더 오르면요 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에너지주도 어느 순간 못 버티고 빠지거든요. 너무 급하게 올라버리면 모든 시장의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이 아니고요, 뭐 80불대 유지라든지 지금 더 급등만 안 해줘도 괜찮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원자재 이런 것들이 조금만 좀 안정돼주면은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저는 긍정 시나리오로 좀 걸겠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주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90% 들어가 있는 입장이니까 조금 편향돼 있다는 건 꼭 감안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관론자라고 하는 약세론자분 의견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뉴스 틀면 다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저는 좀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싶고, 돌아오는 주에 1월 26일, 27일 그때 저점을 잘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보시고요,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반등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반등할 때 내 종목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등할 때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오르는 종목만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번 반등할 때 다행이다 싶어서 더 좋은 종목으로 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자면 스토리만으로 올라갔던 종목이라던가, 코로나 모멘텀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메타, 넷플릭스 이런 거 다 빠지잖아요.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없다라는 종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저점을 이미 깨고 내려가는 종목, 이거 예시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0일 폭락했던 그 저점보다 지금 지하실 뚫고 내려가는 거는 반등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목님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인데요? 그러면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엄청 쌓여있기 때문에, 매물대라 하면은 물린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물린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오려면 상당히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실 뚫고 내려가는 주식을 싸다고 줍줍하시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저점을 깨고 내려간 주식인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오히려 1월 저점을 지지하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주식으로 차라리 안전한 우량주, 애플 같은 경우는 1월 저점 깨지도 않았고 이러잖아요. 마소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그렇고 다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주식으로 더 이동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반등을 해도 소목님 제 주식은 왜 안 오르죠?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 아프고 속쓰리지만 저도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1월 저점을 깨고 내려간 건 지금 손절을 하고 있어요. 그냥. 왜냐면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하나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중요한 지점인데 여기서 다음 돌아오는 주에 반등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피했으면 좋겠다. 급등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구조대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지금 개별 주식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개별 주식 이슈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AMD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테슬라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다 같이 수급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개별 주식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구간이라서 엔비디아 망한 건가요? 테슬라 망한 건가요? 알파벳 망한 건가요? 그런 개념으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인 시황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리오프닝 쪽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어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더 빠질 것도 없긴 한데,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엔데믹 선언 나왔죠. 그래서 그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 분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요거 조정장에서 한번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일부러 써놨는데, 제가 진짜 느끼는 게 천장과 바닥에서 소음이 커진다라는 명언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공감되는 게, 천장에서는 그 주식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소음이 커져요. 근데 바닥에 와도 진짜 그 주식을 안 팔면 안 될 것처럼 소음이 커집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막 팔라고 막 변동성도 커지고 뉴스도 급증하고 소음이잖아요. 결국은 소음 확대. 지금 진짜 분노와 패닉과 외면 요 구간에서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되게 점잖으시고 매너가 있어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요. 제가 댓글 보면 진짜 살벌합니다. 제가 그래서 책에 이 얘기를 써놨어요. 악재가 반영되며 주가가 급락하고 그간의 기대감이 모두 사라지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이다. 지금이죠. 이 종목,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펼치는 댓글이 욕을 먹기 시작한다. 불과 며칠 전, 길어봐야 몇 달 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다. 불과 12월, 11월, 10월만 해도 주식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메타버스 난리였죠. 근데 해당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펼친 유튜버나 블로그 영상마다 악플이 달린다. 이런 악플이 극을 이루다가 어느샌가 이런 댓글마저 사라지면서 다시 무풀 단계로 돌아간다. 이런 댓글 4단계는 계속해서 반복되며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한 무한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또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요때를 또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사연으로 자랑글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올해 연말에 사연 보내주실 때 자랑하잖아요. 그럼 아유 그때는 운이 좋았잖아요. 2022년 연초 전쟁 그거는 그냥 당연히 지나가는 거였죠. 그때 매수한 건 운이 좋았겠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코로나 때 용기 내서 매수한 사람들한테도 에이 코로나 때 산 건 운이지, 그때 운 좋아서 산 거 아니야? 쉬웠지, 내가 그때 가도 쉽게 한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복판에 있잖아요. 진짜 힘든 거죠.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리스펙 해야 된다니까. 이거 견디시는 분들은 같이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달러 현금은 10% 들고 있고요. 이건 진짜 제 멘탈 관리용입니다. 사실 추매보다는 멘탈 관리용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유망주 박살나 있고요. 그나마 애플 마소는 버티는 편이고, 최근에 산 테슬라 엔비디아는 또 본전 아니면 손실 구간이고, 배당주만 좀 올라주고 있고 잘 버텨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악을 대비하는 현금 비중과 약간의 분산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배당주 항상 넣어놓으면 도대체 왜 배당주를 사는 거지 하시는데, 이럴 때 또 효자가 됩니다. 이런 방어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내가 유망주나 기술주에 몰빵돼 있으면은 이번 기회를 경험 삼아서 다음번엔 좀 분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현금이나 아니면 확신 있는 주식. 아우 저는 기술주 몰빵해도 하나도 안 힘든데요 하시면 그건 잘 하고 계신 거니까, 뭐 리오프닝주 이런 것도 분산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보내드리는데 3초 만에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주식이 떨어지는데 조금 짜증은 나지만 한편으로는 설렌다, 마음속에. 그거 나한테 맞는 주식입니다. 지금 계좌 펴가지고요, 약간 떨어지는데 한편으로 설렌다. 왜냐면 다음 달 월급으로 살 수 있으니까, 추매가 되니까. 아 많이 올라서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설레. 그런 이상한 감정이 드는 주식이 있어요. 그건 나한테 꼭 맞는 주식입니다. 내가 잘 아는 주식이란 뜻이에요. 공부가 완료된 주식입니다. 그런 주식은 저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이 안 팔 수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주식이에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안 맞는 주식입니다. 맞죠?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주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공부를 빡세게 해서 내가 확신이 생기는 주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맞는 주식이고요. 떨어질 때 지금 잠이 안 온다, 당장 팔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절대 안 맞는 주식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주식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는 3초 만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현금 비중 얼마 해야 돼요? 잠이 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금 비중 10에서 20을 유지 안 하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무조건 저건 유지하는 편인데요. 저는 현금 비중이 10 이하로 내려가면 잠이 안 옵니다. 뜬 눈으로 잠을 지댑니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얼굴에 맞은 적도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졸다가 퍽 맞아가지고 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뜬 눈으로 지새는, 밤새 충혈돼 있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서 이때 또 포트폴리오 점검, 내가 아는 주식, 나한테 맞는 주식으로 몰아가지고 잘 버텨서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조정장 때는 계좌 보시고 뉴스 보지 마시고 책 보는 거 진짜 강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템플턴 형님. 이 형님은 제가 패닉 올 때마다 한 번씩 열어보는 책인데요.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투매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그때 꾹 참으라는 거죠.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이 말을 점잖게 하셔서 그렇지 지금 다 떨어져서 이미 폭락해 있는 상황에서 뭘 고민하냐 이거죠. 아니 팔 거였으면 진작에 저기 어깨쯤에서 팔지, 이미 허리까지 다 내려왔는데 이걸 무릎에서 판다고? 이걸 되게
점잖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와서 고민하지 말거라.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를 분석해보라.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슬슬 피가 낭자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막 피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 피도 보이는 것 같아요.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게 상승장에선 이 말이 무슨 헛소린가 하는데 요즘 너무 와닿습니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래요. 여러분들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하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게다가 제 투자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제 투자 다이어리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이나 테슬라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 해보려고 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